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오늘은 좀 힘든 하루였죠? 따뜻한 예지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이야기들을 즐겨주세요. 제1장. 마지막 면접. 민정은 땀에 젖은 손바닥을 낡은 포트폴리오 케이스에 얹은 채 강남 디자인 에이전시의 세련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유리, 크롬, 그리고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싸구려 구두 소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울리는 침묵. 모든 표면이 반짝이는 완벽함은 그녀가 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생생히 상기시켰다. 자신감 있는 척하며 다른 지원자들을 세어보았다. 3명의 여성, 모두 32살인 그녀보다 젊었고 아마도 그녀의 월세보다 비쌀 법한 디자이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신선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전 남편의 월급으로 전문 인쇄나 가죽 포트폴리오 케이스 같은 사치를 누리던 시절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다. 민정의 포트폴리오에는 지난주 비에 젖은 물자국이 있었고 몇 달간 계속 사용한 탓에 모서리가 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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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정 씨? 리셉션 직원의 목소리가 그녀의 맴도는 생각들을 칼날처럼 가르고 들어왔다. 면접실은 홍대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 전체보다 컸다. 천장까지 닿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결혼이 무너졌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다. 채용 담당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 성공과 안정감을 외치는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지만 민정의 이력서에서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손질된 손가락이 유리 테이블을 조급하게 두드렸다. 8개월의 경력 공백이 있군요. 여성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무관심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구식인 것 같네요. 이 디자인들은 2020년 작품 같아 보입니다. 민정이 준비한 신선한 시각과 헌신에 관한 말은 목구멍에서 멈춰버렸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지만 이 위압적인 공간에 앉아있으니 그 말들은 공허하고 절박하게 느껴졌다. 여자는 그녀의 디자인을 마치 슈퍼마켓 전단지처럼 넘기며 민정이 볼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 짐작되는 메모를 적기 위해 잠시 멈출 뿐이었다. 우리는 최신 소프트웨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2025요. AI 통합 디자인 도구,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 여자는 포트폴리오를 툭 닫으며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3달 동안 15번의 면접을 봤는데 이번 면접은 10분밖에 안 걸렸다. 민정은 최대한 품위를 유지하며 자료를 챙겼지만 낡은 케이스에 포트폴리오를 넣을 때 손이 떨렸다. 그녀가 나가자 리셉션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다음 지원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정은 혼미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돌아왔다. 주변의 통근자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속한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머릿속 숫자들은 고장난 계산기처럼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돌았다. 월세 80만 원, 5일 후 납부, 은행 잔고 18만 원, 다은의 방과 후 프로그램 6만 원 연체. 계산은 간단하고도 처참했다. 사시 30분에 다은을 하교시키러 갔을 때 8살 딸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도 아이들만이 간직한 무한한 에너지로 그녀에게 달려오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김 선생님이 어른이 어른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따로 불러냈다. 등록금이 벌써 3주째 밀렸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이런 대화를 여러 번 해본 사람 특유의 어조였다. 사정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저희는 정책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규정입니다. 다음 주에요. 민정은 목구멍을 산처럼 타들어가는 거짓말을 내뱉었다. 면접이 몇 군데 잡혀 있어요. 유망한 곳들이에요. 다은은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점점 차가워지는 민정의 손에 쥐인 작은 손이 따뜻했다. 미술 과제 이야기를 했다. 가족 그림인데 이제는 둘만 그려져 있었다. 3번째 인물은 조심스럽게 지워졌지만 종이 위에는 유령 같은 윤곽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딸이 새로운 현실에 얼마나 쉽게 적응했는지, 어른들의 삶이 무너져도 아이들은 얼마나 강인한지 생각하니 민정의 가슴이 찡했다. 홍대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는 아침에 떠난 면접실보다 겨우 조금 컸다. 침실이자 거실이자 사무실인 방 하나, 제대로 된 식탁을 둘 공간이 없어 대부분의 식사를 서서 해야 하는 작은 부엌.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하곤 했던 것처럼
마음을 바꾸려면 복도로 나가야 할 정도로 좁은 화장실. 하지만 이곳은 집이었다. 아니면 그녀가 이 집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집이 될 수 있을 터였다. 엄마, 저녁 뭐야? 다은이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미술 도구를 꺼내 민정의 책상 겸용 낮은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민정은 면접 볼 때처럼 희망을 품고 냉장고를 열었다. 결과가 실망스러울 거란 걸 알면서도 달걀 2개, 쌀 반, 봉지, 가장자리가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먹을 만할 김치, 달걀 넣은 라면 어때? 또 다은은 불평하지 않고 사실만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 담담함이 매일 조금씩 민정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민정은 목소리에 억지로 밝은 어조를 섞었다. 몇 달째 갈고 닦은 그 인위적인 명랑함이었다. 낮은 탁자 주위에 방석에 앉아 식사를 했다. 다은의 숙제와 미술 도구는 한쪽으로 밀려나 간단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다은은 오늘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정원이 있는 집에 사는 모습이었는데 나무에 돈이 열리고 엄마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는 그림이었다. 8살 아이 치고는 정교한 그림이었고 민정은 이런 예술적 재능을 어떻게든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에 들어? 다은의 눈은 희망과 모든 아이가 지닌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반짝였다. 예쁘구나 우리 딸. 그림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 엄마가 네 나이 때보다 훨씬 잘 그렸구나. 목욕 시간과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어주는 잠자리 이야기 시간이 끝난 뒤 다은이 이미 내용을 다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은 그 책들을 뒤로하고 민정은 부엌 식탁에 앉아 아침에 도착한 퇴거 통지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닷새 80만 원을 마련하거나 다른 곳을 찾아 이사할 시간이 고작 닷새뿐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어머니의 문자가 왔다. 다은이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인 것 같아. 자존심보다 딸의 복지가 더 중요하지. 민정은 답장 없이 그 메시지를 지웠다. 지난 3개월 동안 다른 모든 메시지를 지웠던 것처럼 부산으로 돌아간다는 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안 좋은 선택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매일같이 이어질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사랑이 끊임없는 비판과 조건부 지원과 함께 따라오는 환경에서 다은을 키운다는 의미였다. 민정은 눈을 감고 희망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그 기억은 직장 안정감만큼이나 잡히지 않았다. 제2장, 발견, 잠은 오지 않았다. 민정은 어둠 속에 누워 다은의 고요한 숨소리와 얇은 벽 너머로 스며드는 서울의 밤거리 소음을 들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숫자가 떠올랐다. 청구서, 마감일, 포트폴리오를 닫았을 때 채용 담당자의 얼굴에 스친 정중한 거절의 표정. 김 선생님이 이사회 규정을 언급할 때 조심스러운 거리감. 10시 45분. 그녀는 잠을 포기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와 불가능한 해결책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들기엔 생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갔다. 부엌 식탁에 산책하러 나갔다. 곧 돌아올게라는 쪽지를 남기고 다은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밤으로 빠져나갔다. 홍대는 자정이 지나면 달라졌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집에 돌아가거나 실내로 자리를 옮겼다. 길거리 공연자들은 악기와 마이크를 정리했다. 편의점과 24시간 식당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점점 텅 비어가는 보도에 형광등 불빛이 웅덩이처럼 퍼져 있었다. 이 동네의 유명한 창의적인 에너지는 마치 라디오 볼륨을 낮춘 듯 잦아들었다. 민정은 목적 없이 걸었다. 발이 길을 선택하게 내버려둔 채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한 수학 문제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사랑과 해피엔딩을 믿던 시절 데이트하러 갔던 인디음악 공연장들을 지나쳤다. 한때 주머니에 현금이 가득했을 때 다양한 브랜드의 물감을 비교하며 둘러보던 미술용품점도 지나쳤다. 다은이 그네를 타며 더 높이, 더 높이 라고 외치던 놀이터도 지나쳤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 없는 기쁨이 가득했던 그곳이었다. 목적지를 의식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채 그녀는 어느새 명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시간대면 쇼핑거리는 한산할 테고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 상점들이 뒤섞인 풍경은 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 대비는 서울이 수많은 변신을 겪고도 어떻게든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공사 장벽이 그녀가 늘 다니던 길을 막고 있었다. 주황색 콘과 노란색 테이프가 미로 같은 우회로를 만들었고 10년 넘게 서울에 살면서도 눈치채지 못했던 좁은 골목으로 보행자들을 몰아넣었다.
민정은 손으로 그린 안내판을 따라갔다. 보행자 통로라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 좌회전하고 또 다른 장벽이 나타나 인프라 개선에 대한 사과 안내문이 붙어있는 곳에서 우회전했다. 우회로를 따라갈수록 골목은 점점 좁아졌다.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전통기와 지붕이 별빛을 받아 평소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현대 도시의 소음은 점차 뒤로 사라져 돌벽과 전통 목조 외벽에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는 소리만 들릴 정도가 되었다. 그녀는 돌아서야 했다. 이곳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배회하던 평소처럼 안전하고 밝은 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호기심일 수도,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참을성 있는 포식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곳과는 다른 곳에 있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었다. 골목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져 서울의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은 조선시대 건물처럼 보이는 구조물의 기초를 따라 이어졌다. 민정은 그 곡선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숨이 턱에 걸렸다. 다음 모퉁이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LED 가로등의 차가운 백색광도, 편의점 간판의 푸른빛도 아니었다. 촛불이나 등잔처럼 따뜻하고 황금빛이며 유혹적인 빛이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들의 속삭임과 함께 몇 달 만에 맡아본 가장 놀라운 향기가 함께했다. 생강과 마늘, 참기름과 흑설탕, 부산 할머니 집 부엌을 떠올리게 하는 굽는 냄새였다. 여름마다 만두 접는 법을 배우고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향수에 입안은 침이 고이고 가슴은 아려왔다. 민정은 모퉁이를 돌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제3장 야시장. 야시장이 열병에 시달리는 꿈이나 희미하게 기억나는 동화 속 장면처럼 그녀 앞에 펼쳐졌다. 존재해서는 안 될 공간 양옆으로 나무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두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만한 골목이 갑자기 수십 개의 노점과 손님들을 수용할 만한 넓은 마당으로 변해 있었다. 건축학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낸 기하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구조였다. 종이 등불이 노점 사이에 복잡한 무늬를 이루며 매달려 있었고 전통 한국식 장식품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장식품들은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듯했다. 한복을 입은 장사꾼들은 음악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물건을 외쳤고 그들의 말에는 그녀가 거의 알아들을 수 있을 듯한 선율이 담겨 있었다. 속과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라 부드러운 안개를 만들었고 그 안개는 모든 것을 신비로운 빛으로 감쌌다. 하지만 민정의 숨이 턱에 걸리고 이성적인 사고가 목격한 광경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상품들이었다. 한 노점에서는 병에 담긴 별빛을 팔고 있었다. 진짜 별빛이었다. 손바닥만한 유리병 안에서 은빛과 푸른빛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상냥한 눈빛의 노인이 병을 열어 빛을 꺼내 보이며 시연했다. 빛은 반짝이는 거품처럼 위로 떠올랐다. 다른 노점에서는 종이약들을 팔고 있었다. 만지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라 우아한 서체로 격려의 말을 써내려가는 대형을 이루며 머리 위를 맴돌았다. 한차 장수는 어린 시절 추억처럼 보일 만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내왔다. 민정은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과 생일 파티, 여름 축제, 어른이 된 삶에서 사라진 듯한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이 선명히 비치는 것 같았다. 손님들은 마법을 이미 경험한 듯한 평온한 태도로 노점들을 둘러보았다. 모지 코트를 입은 노인은 감정을 따라 선율이 변하는 가마도 울리지 않는 오르골을 살펴보고 있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젊은 여자는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뿜는 작은 식물을 들고 있었는데 그녀가 바라보는 동안 글씨가 변하며 쓰여진 관리 지침을 읽고 있었다. 손가락에 물감얼룩이 묻은 10대 소녀는 머리 위에서 춤추는 종이새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공중에 색깔의 흔적을 남겼다. 민정은 시장 가장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새장 속 새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동화책에서 이런 장소에 대해 읽었고 무엇이든 가능하고 요정의 가루 한 줌과 믿음의 힘으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영화에서 본 적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였다.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상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현실이었다. 냄새는 생생했다. 혀끝에 생강맛이 느껴졌다. 소리는 생생했다. 개개인의 대화와 자갈길, 위 발소리가 들렸다. 얼굴을 감싼 따뜻한 빛은 현실이었고 그 열기는 햇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상인들 중 누구도 그녀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손님들 중 누구도 쳐다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화요일 밤 한가운데 이 불가능한 장소로 이끌린 또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한 스카프 가게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는 달빛 아래 물결처럼 반짝였고 은발의 중년 여성이 스카프를 펼쳐 보일 때면 주름 사이로 별들이 떨어지는 듯했다. 민정은 손을 뻗어 스카프를 만지려다 이 장소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마법이 깨질까 두려워 손을 거두었다. 처음 오셨어요? 민정은 돌아서서 수십 년간 쌓인 친절함이 담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노파를 발견했다. 노파는 진한 청색 비단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은색 장식으로 묶은 회색 머리는 등불빛을 받아 작은 무지개를 뿌렸다. 그녀는 평생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을 품위 있게 지니는 법을 배운 이에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나왔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주변의 연약한 마법이 깨질까 두려워서였다. 이게 진짜예요? 여인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얼굴 전체가 마치 민정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향에 돌아온 듯한 따뜻함으로 변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만큼이나 현실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것들보다 더 현실적이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올 거예요. 저는 박순자지만 다들 할머니 박이라고 부르죠. 그녀는 크기가 제각각인 나무 상자로 가득 찬 노점을 가리켰다. 각 상자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그 문양들이 움직이고 변하는 듯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민정은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노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를 모르시잖아요. 네가 길을 잃은 것도 알고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이 마법 같은 공간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지켜본 이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이 시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나타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법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 말이야. 제사장, 나무상자, 박할머니의 노점은 불가능한 일들이 당연해 보이는 이곳에서도 민정이 본 적 없는 독특한 모습이었다. 나무상자들이 온갖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것도 있었고 책이나 옷, 상상조차 못할 보물을 담을 만큼 큰 것도 있었다. 각 상자는 독특했고 등불 빛 속에서 흔들리며 춤추는 듯한 다양한 문양과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쩐지 이해되는 언어로 이야기를 전하는 듯했다. 모든 상자에는 잃어버린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박할머니는 신성한 물건을 다루듯 낡은 손가락으로 조각된 표면을 어루만지며 설명했다. 돈, 추억, 희망, 꿈, 사랑, 삶의 의미.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발견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만졌다. 손끝에 닿는 상자는 따뜻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듯했다. 나뭇결이 마치 자신의 심장박동처럼 뛰는 듯했다. 어떻게 누군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알 수 있나요? 상자가 압니다. 주인을 선택하는 건 상자이지. 그 반대는 아니지요. 박할머니는 겉으로 드러난 고민보다 더 깊은 상처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민정의 얼굴을 살폈다. 이 상자는 네가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를 부르고 있었어. 민정의 시선을 사로잡은 상자는 보석한 만한 크기였는데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뚜껑에는 켈트식 매듭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와 얽힌 한자 모양의 문양은 혼란스러워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크기에 비해 무겁게 느껴졌는데 마치 빈 공간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있는 듯했다. 꿈과 가능성의 무게를 품고 있는 듯했다. 전 돈이 없어요. 민정의 익숙한 부끄러움이 볼을 달아오르게 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 감당할 수 없어요. 시장은 돈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필요와 친절, 그리고 인간적 유대라는 화폐로 돌아가죠. 박할머니는 경건한 마음으로 상자를 들어 민정의 손에 내려놓았다. 이 안에 네가 잃어버린 것이 들어있어. 열어봐. 민정은 조각된 뚜껑을 들며 손가락이 떨렸다. 빈 공간이나 마법은 실제하지 않으며 스트레스와 피로로 정신이 혼미해진 것임을 상기시켜줄 평범한 장신구가 들어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물 위에 기름처럼 반짝이는 비단 위에 놓인 것은
그녀의 미술 도구들이었다. 비슷한 물품도 대체품도 아니었다. 정확히 3주 전 급한 생활비 때문에 이태원 전당포에 팔아버린 그 붓들이었다. 버려진 꿈을 스스로에게 비웃는 것 같아 꾹꾹 눌러 뭉개버린 채 버린 물감 튜브들. 30살 생일에 스스로 사준 작은 스케치북. 이혼 서류가 도착했던 날 작업 중이던 미완성 그림이 그대로 담긴 채로 이건 불가능해.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붓 하나를 들어 올렸다. 다은이 고객 프로젝트를 도와주려다 실수로 떨어뜨려 나무 손잡이에 생긴 흠집을 알아보았다. 내가 팔았어. 없어졌다고. 전당포 주인이 카운터 뒤 상자에 넣는 걸 직접 봤어. 진짜로 사라진 건 없어. 가끔은 우리가 다시 찾을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뿐이지.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담고 있었다. 가끔은 무언가를 완전히 잃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기도 해. 민정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물품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단순한 붓과 물감, 종이가 아니었다. 삶이 너무 힘들어져 창작을 포기했을 때 버려둔 꿈들이었다. 예술보다 월세를 내는 게 더 중요해져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된 예술가였다. 실용적인 생존을 위해 희생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였다.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돼. 전혀 말이 안 돼.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박할머니는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기적 같은 거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찾고 있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어. 그 두 가지가 연결될 때 마법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찾도록 도와주면 시장이 그 대가로 네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박할머니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민정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의 화폐는 연민이야. 어린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조심스럽고 두려운 어조였다. 저기, 혹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민정은 고개를 돌려 근처에 서 있는 10대 소녀를 보았다. 소녀는 방패처럼 가슴에 폴더를 꼭 껴안고 있었다. 울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소녀의 교복은 마치 서울의 미로 같은 거리를 몇 시간 동안 걸어온 듯 구겨져 있었다. 가방은 미술 도구로 부풀어 있었고 분명히 닦아내려 애썼음에도 손톱에는 물감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마 다른 분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민정이 말하려던 순간 박할머니가 그녀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정말 그럴까? 노파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민정이 아직 갖지 못한 깨달음이 반짝였다. 소녀는 둘 사이를 망설이며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누군가 여기 불가능한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할머니가 계시다고 들었어요. 미술학교 오디션을 봐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실패하면 부모님이 저를 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스스로를 미워할 거예요. 민정의 가슴이 찡했다. 소녀의 말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정과 꿈 사이의 불가능한 선택. 그것이 그녀의 성인 생활 내내 괴롭혀온 것이었다. 제5장. 첫 번째 과제. 이름이 뭐니? 민정은 떨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물으며 본능적으로 다가가 위로하려 했다. 예진이에요. 16살이에요. 소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큰 정도였다. 마치 더 크게 말하면 이곳으로 이끌었던 연약한 마법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예진, 어떤 예술을 하니? 소녀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그러하듯 그림을 주로 해요. 전통적인 한국 풍경화인데 현대적인 요소를 넣어서요. 선생님이 저에게 재능이 있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인 고민의 무게가 다시 내려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흐려졌다. 하지만 재능이 밥을 먹여주진 않잖아. 민정이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예술적 꿈을 짓밟았던 바로 그 말을 알아차린 것이다. 맞아. 부모님은 내 교육비 마련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어. 내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어떻게 그 투자금을 쓸모없는 미술 같은데 낭비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어? 민정은 그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전 남편에게서, 그리고 수년간 서서히 자신의 창의성을 질식시켜 결국 꿈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든 머릿속의 현실적인 목소리에게서도 들었던 말이다. 작품 좀 볼 수 있을까? 예지는 망설이며 포트폴리오를 더 꽉 움켜쥐었다. 별로 잘 그린 건 아니에요. 그냥 학생 작품일 뿐이에요. 전문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판단할게.
떨리는 손으로 예지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의 그림들은 민정의 숨을 먹게 했다. 전통적인 산과 사찰이 대담한 현대적 색채로 그려져 있었는데 어울리지 않을 법한 조합이었지만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고전적인 한국화 기법이 현대적 소재에 적용된 작품들, 아침 안개 속에서 고대 봉우리처럼 솟아오른 서울의 고층 빌딩들, 궁궐 마당으로 변모한 지하철역들, 위험 있는 궁중 관리로 변한 노점상들, 옛 한국과 새로운 한국이 두 전통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캔버스 위에서 함께 춤추고 있었다. 정말 놀라워요. 민정은 숨을 죽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젊은 나이에 보여준 기술적 완성도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이 그림들은 진정한 예술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은 진짜 재능이 있어요. 잠재력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재능이죠. 하지만 오디션에 떨어지면 어쩌죠? 저를 안 뽑으면요? 부모님 말이 맞고 예술이 시간 낭비라면요? 불안이 밀려오며 쏟아져 나온 말들은 민정이 자신의 내면 독배기 소리로 변한 것임을 깨달았다. 민정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이 소녀를 바라보며 가슴속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실패들이 갑자기 덜 중요해졌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녀를 이 마법 같은 장소로 이끌었던 절박함이 이제 목적이 되었다. 만약 네가 성공한다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만약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에 시달린다면? 가장 큰 위험이 실패가 아니라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포트폴리오 앱을 열었다. 수년간 기업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쌓아온 전문 작업물의 디지털 버전이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아니, 예전에는 그랬죠. 아트 디렉터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을 찾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주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선보이는 법을 알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진의 눈이 희망으로 가득 차서 바라보기조차 아플 정도로 빛났다. 도움을 원한다면 그래. 하지만 먼저 나에게 약속해줘야 해. 뭐예요?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오디션뿐만 아니라 무섭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길이 분명하지 않거나 보장되지 않더라도 네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삶을 꾸려가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예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약속할게요. 그들은 다음 1시간을 시장 한 작은 테이블에서 함께 작업하며 보냈다. 민정은 예진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리하도록 도왔고 감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품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법, 단순히 기술적 역량만이 아닌 성장과 비전을 보여주는 시각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예진의 오디션 연설을 연습했는데 민정이 회의적인 입학심사관 역할을 맡아 예진이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 자신감 있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다. 다른 시장 방문객들이 모여들며 지켜보고 격려를 보냈다. 오르고를 살펴보던 노인은 자신을 영수라고 소개하며 30년 전 자신의 딸이 미술학교에 진학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면접 기술과 포트폴리오 발표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을 건넸다. 수술복 차림의 간호사는 자신을 수진이라고 소개하며 힘든 지원 과정 동안 스트레스 관리와 신체 건강 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다. 예진의 준비 과정 주변에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각자가 전문성과 격려를 나누었다. 사업가는 전문적인 자기 표현법을 조언했고 물감 묻은 손가락의 화가는 작품 효과적인 전시 기법을 시연했다. 심지어 상인들도 일을 멈추고 제안과 지지를 보냈다. 한밤중이 되자 예진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의 예술적 비전과 현대 미술을 통해 한국 문화적 대화에 기여할 계획에 대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회의적인 입학사관 역할을 맡은 상인에게 모의 발표를 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선명하고 강하게 울려 퍼졌고 그 안에는 가르칠 수도 꾸며낼 수도 없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준비됐어. 민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예진은 충동적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두려움의 눈물이 감사함의 눈물로 바뀌었다.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행을 이어가세요. 민정은 몇 년 전 감사 인사를 잊은 멘토에게 들었던 비슷한 조언을 떠올리며 말했다. 성공한 예술가가 되면 자신을 믿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다음 겁먹은 아이를 도와주세요. 예진이 오디션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난 뒤 박할머니가 전통천으로 덮인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다. 대가야. 할머니의 미소는
장터의 마법 같은 등불보다 더 밝게 빛났다. 민정은 바구니를 덮고 있던 천을 들어 올렸다. 깜짝 놀라 숨을 삼켰다. 떡이었다. 수십 개나 되는 떡들이 아직 따뜻하고 꿀과 참기름 향이 고소하게 배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놀라워하며 바라보는 사이 바구니에 떡이 더 생겨났다. 계속해서 늘어나서 결국 바구니가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 찼다. 가족이 몇 주 동안 먹을 만큼의 양이었다. 나누어 주기만 하면 계속 생겨날 거예요. 박할머니가 설명했다.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얻게 될 거야. 마법은 너그러움에 응답하니까. 이건 불가능해. 그 소녀가 용기를 찾도록 도운 것도 불가능했어. 네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네가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은 것도 불가능했지. 불가능한 일들은 매일 일어나. 단지 우리가 항상 눈치채지 못할 뿐이야. 제6장. 자라나는 연결. 민정은 몇 달 만에 느껴보지 못한 활력으로 눈을 떴다. 마치 누군가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내장 배터리를 재충전해준 듯했다.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 빛이 거칠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법의 떡이 작은 냉장고를 가득 채웠고 그 양은 그녀와 다은이 몇 달 동안 본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혼 후 처음으로 진짜 풍요로움으로 다은의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딸의 눈을 반짝이게 만든 간식과 추가 음식까지 넣었다. 엄마,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은이 꿀처럼 달콤한 떡을 한 입 베어물며 기쁨에 눈을 감았다. 행복한 맛이 나요. 친절한 이웃이 나눠줬어. 민정은 반쯤 진실인 말을 쉽게 내뱉었다. 그 설명은 마법과 딸의 순수함을 모두 지키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정확했다. 그날은 달랐다. 더 가벼웠다. 민정은 새로 찾은 자신감으로 3군데 더 일자리를 지원했다. 집에 기다리고 있는 되찾은 미술 도구들이 마치 다시 창작을 돕기 위해 기다리는 오랜 친구들처럼 느껴지며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오후에 도착한 거절 메일들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제처럼 그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치명적인 좌절이 아니라 끈기와 창의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구직 활동 사이사이 그녀는 다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그림들, 잠든 다은의 얼굴과 창밖 풍경을 빠르게 스케치한 것들 뿐이었다. 손은 연필과 붓의 무게를 기억했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단순한 행위가 그녀의 영혼의 약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다은이 떡을 곰인형처럼 꼭 껴안고 잠든 뒤 민정은 집에 돌아온 듯한 기대감으로 시장으로 향했다. 따뜻한 불빛이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반겼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봤고 전날 밤 만났던 몇몇 손님들이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가능한 곳의 낯선이가 아니었다. 이곳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정은 작은 테이블 하나에 홀로 앉아있는 영수를 발견했다. 그는 빈 종이를 응시하며 깊은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가장 어두운 순간 거울을 들여다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전날 밤 그렇게 격려해주던 노인은 이제 길을 잃은 듯 연약해 보였고 보이지 않는 짐의 무게가 그를 안쪽에서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민정은 슬픔을 겪는 이 주변의 섬세한 공간을 인식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영수는 수십 년간 쌓인 슬픔이 담긴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려고요. 오늘이 우리 결혼 43주년이었을 텐데 였을까요? 아내가 2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암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빈 종이 위에 떠있는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사랑의 편지, 감사 편지, 다가올 한 해를 위한 약속들. 이제는 답장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정의 가슴이 공감으로 찡했다. 이혼이라는 혼란스러운 상실은 경험해봤지만 죽음의 최종성, 화해나 새로운 기억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답장을 못 받을지라도 그녀가 듣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은 1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정은 영수가 평범한 언어로 표현하기엔 너무 깊은 감정을 글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그가 구체적인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다. 아내가 그의 형편없는 농담에 웃던 모습, 요리할 때 흥얼거리던 습관, 작은 아파트를 마치 궁전처럼 느껴지게 만들던 그녀만의 꽃꽂이 방식. 그녀는 슬픔과 함께 감사함도 글에 담을 것을 권했다. 끝을 애도하기보다 함께한 43년을 기리는 글을 쓰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에게 사랑의 편지가 특정인에게 보내는 쪽지가 아니라 우주에 드리는 기도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점이었다. 응답이 올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깊은 유대를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영수가 편지를 마쳤을 때 눈물이 그의 얼굴을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이 아닌 연결에서 상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쁨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된 좋은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그가 간결하게 말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영수가 떠나자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그녀의 무덤에 두고 갈 봉투에 넣었다. 그때 박할머니가 또 다른 선물을 들고 다가왔다. 이번엔 작은 가족 표지의 일기장이었는데 등불빛에 반짝이는 듯한 종이들이었다.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라고 할머니가 설명했다. 힘든 날들의 그림자 속에서 좋은 순간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 이걸로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민정은 일기장을 열고 깜짝 놀라 숨을 삼켰다. 페이지들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녀가 잊고 있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신의 필체로 쓰여 있었지만 기록한 기억조차 없는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었다. 다은의 첫 단어, 지역 식당의 첫 프리랜서 디자인을 팔았던 날, 부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 여름, 할머니 손이 만두 접는 법을 가르쳐주던 순간, 첫 그림을 완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했다는 확신을 느꼈던 그 정확한 감정, 날씨와 무관한 온기에 감싸인 채 서울의 고요한 거리를 걸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정은 근본적으로 변한 자신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군분투하는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중요한 존재였고 그녀의 경험과 공감 능력이 다른 이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다운 기분이 들었다. 제7장 커져가는 그림자. 금요일 저녁 서울의 계절에 맞지 않는 추위가 찾아왔다. 재킷을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바람은 모두에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민정은 아파트를 나서기 전 가장 따뜻한 코트를 걸쳤지만 시장이 열리는 평소 장소에 다다르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오늘 밤 황금빛은 더 어두워 보였고 환영하는 듯한 빛은 더 주저하고 불확실해 보였다. 노점 사이에 걸린 등불도 적었고 상인들이 보통 불가능한 물건들을 진열하던 자리에는 뚜렷한 빈 공간이 생겼다. 평소 이곳을 가득 채우던 마법 같은 에너지는 약해진 듯 마치 수신 상태가 들쑥날쑥한 라디오 신호 같았다. 민정은 자신을 포함해 시장 전체에 고작 8명밖에 없다고 세어보았다. 평소 북적였던 공간은 마치 빈자리가 너무 많은 극장이나 대부분의 손님이 집으로 돌아간 식당처럼 텅 비어 있었다. 평소라면 따뜻하고 활기차게 오갔을 대화들은 마치 사람들이 남아있는 연약한 마법을 방해할까 두려워하는 듯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다. 박할머니는 자신의 노점 앞에 서 있었지만 나무상자 컬렉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다. 수십 개의 용기가 모든 공간을 채웠던 곳에는 이제 몇 개만 남아있었고 꼼꼼하게 간격을 두고 배치했지만 줄어든 수를 감출 수 없었다. 노파의 얼굴에는 전날 저녁에는 없었던 걱정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평소 완벽했던 자세도 살짝 구부러져 보였다. 괜찮으세요? 민정이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다. 시장이 힘들어. 박할머니는 평소 침착함을 배반하는 떨리는 손으로 드문드문한 군중을 가리켰다. 매일 밤 이곳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방문객이 없으면 마법이 약해져. 평소엔 몇 명이나 오셨나요? 예전엔 50명, 바쁜 밤에는 60명도 왔지. 이곳은 목소리와 웃음소리, 서로 돕는 사람들의 에너지로 가득 찼어. 박할머니의 목소리에 민정이 본 적 없는 시절에 대한 향수가 묻어났다. 지난달에는 밤마다 평균 30명이 왔어. 이번 달은 강한 바람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노점상을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지난 한 달 동안 단 7명만 왔어. 그 의미를 깨닫자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에 10명도 안 오면 시장은 영원히 사라질 거야. 마법은 사라지고 장사꾼들은 사라지고 이곳은 그저 또 하나의 텅 빈 골목이 될 거야. 박할머니의 말에는 절대적인 확신과 참담한 상실감이 실려 있었다. 그 생각은 민정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장터를 잃는다고? 그녀에게 목적과 희망을 준 이 공동체를 잃는다고? 마법이 가능해 보이고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잃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이곳이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 알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할머니는 민정이 상상조차 못하는 가능성을 꿰뚫어보는 듯한 오래되고도 통찰력 있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지만 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누군가의 큰 헌신이 필요할 거야. 민정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새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 불가능한 곳을 찾아온 것이다. 실례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신가요? 민정은 낡은 코트를 입은 노파가 눈물을 닦은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다가오는 걸 보았다. 그녀는 작은 지갑을 갑옷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고 온몸의 자세에서 희망이 위험하게 느껴질 만큼 여러 번 실망해온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민정은 아직도 자신이 필요로 여겨지고 다른 이들이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이웃이 여기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신경 써주는 사람도요. 노파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남편을 6달 전에 잃었는데 그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잊으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민정은 다음 1시간 동안 조 씨 부인이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살아있는 세상과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면서도 남편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을 나누었다. 그들은 넘어가는 것과 나아가는 것의 차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목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부인이 새로이 다진 목적과 새로운 우정을 찾을 수 있을 지역사회 활동 목록을 안고 떠날 무렵 시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투명하다가 점차 더 뚜렷해졌다. 민정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상인들이었다. 손에 잡히진 않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팔고 있었다. 내면의 빛으로 반짝이는 자신감 병들, 은색 리본으로 포장된 평화 패키지들, 2번째 기회, 용서, 다시 시작할 용기라고 적힌 작은 포장 선물들, 그림자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봉사 행위에 반응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힘을 보태줄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제8장 3가지 수수께끼. 토요일 밤 내린 비는 서울의 거리를 반사된 네온의 강으로 만들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실내로 숨어들게 하고 도시를 인상주의 그림처럼 느끼게 하는 폭우였다. 민정은 일찍 시장에 도착해 비를 무릅쓰고 온단 3명의 방문객만을 발견했다. 텅 빈 노점들은 버려진 듯한 메아리를 내고 있었고 마법 같은 에너지는 잘못된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날 만큼 연약해 보였다. 박할머니는 차를 준비한 채 노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결의와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평소 진열대를 가득 메웠던 나무 상자들은 이제 몇 개 남지 않았고 꼼꼼히 간격을 두고 배치했지만 줄어든 수를 감출 수 없었다. 비가 시장에 설명할 수 없는 지붕을 두드리며 내리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은 리듬을 만들어냈다. 비 오는 날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할머니는 민정에게 따뜻함과 위안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넸다. 이곳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멀리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앉아.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네가 보는 모든 것, 이 시장, 이 도시, 네 자신의 삶까지 을 바꿔놓을 거야. 그들은 박할머니 노점 뒤편 작은 탁자에 자리를 잡았다.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차양 아래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 공간은 사적이고 신성한 고해소처럼 느껴졌다. 진실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 이 시장은 37회 동안 존재해왔어. 박할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쌓인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198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한 젊은이가 만들었지. 그 청년은 마법이란 단지 공동체를 뜻하는 다른 말일 뿐이라고 믿었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민정은 이야기를 듣는데 매료되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오래된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의지와 사랑, 그리고 절박한 필요성으로요. 그의 이름은 이성민이었고 이웃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희망 외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아니었나요? 주변에 비가 거세졌지만 그들의 대화 공간은 마치 시장 자체가 이 계시의 순간을 보호하는 듯 건조하고 따뜻했다. 성민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걸 다시 찾도록 도울 수 있었지. 마법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였어. 누군가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며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려 한다는 걸 상기시켜줌으로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처럼 말이죠.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과 정확히 같아. 하지만 성민은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신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는 이곳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고 어떻게든 우주가 응답했지. 시장은 마법처럼 변했어요. 시장이 마법처럼 변했어요.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불가능한 선물과 기적 같은 해결책을 선사했죠.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망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왔어요. 박할머니의 목소리에 상실감이 무겁게 실렸다. 30년 동안 그곳은 성민이 꿈꾸던 모든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성민이 사라졌어요. 딸의 결혼식 날 밤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가 없자 시장은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민정은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할머니 혼자서 유지해 오셨군요. 7년 동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늙었고 그 마법은 제가 남은 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성민이 남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이 시장은 저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소매 속으로 손을 넣어 3가지 물건을 꺼냈다. 그 물건들은 마치 내재된 빛으로 반짝이는 듯했다.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화려한 등잔, 은실로 묶인 가죽 일기장, 그리고 민정이 알지 못하지만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토큰. 3가지 수수께끼입니다. 박할머니는 의식하듯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시장의 생존 열쇠를 쥔 3가지 질문이죠. 말해보세요. 첫 번째, 이성민이 정말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편지에는 일이 끝났다고 쓰여 있었지만 그는 가장 행복한 순간, 딸의 결혼식 날에 떠났다. 그 시점이 의미심장했지만 아무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그림자 상인들입니다. 시장 초창기에는 희망, 평화, 두 번째 기회, 용서 같은 무형의 것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10년 전부터 모습을 감췄고 그들의 부재는 시장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마법을 완전한 힘으로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첫 2가지 수수께끼를 풀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력을 희생하지 않고 마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민정은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그 무게와 의미를 느껴보았다. 등불은 부드러운 온기로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했다. 일기장은 그녀가 바라보는 사이 스스로 글이 써지는 페이지로 펼쳐졌다. 나무 토크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맞물리는 리듬으로 맥박쳤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보름달까지 27일 남았어. 그때까지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으면 시장은 영원히 사라질 거야. 박할머니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마법은 사라지고 장사꾼들은 사라지고 이곳은 기적이 일어났던 또 하나의 텅 빈 골목이 될 거야. 민정은 거의 텅 빈 시장을 둘러보며 이곳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상상했다. 미래에 이곳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이 시장의 안내 없이는 희망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이 일은 네 밤을 삼키고 생각을 지배할 거야. 네 자신과 네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할 거고 아직 상상조차 못할 희생을 요구할 거야. 민정은 집에서 안전하게 잠든 다은을 떠올렸다. 부엌 식탁 위에 쌓여있는 청구서들, 마법 같은 모험과 상관없이 계속될 현실적인 책임들. 하지만 시장은 그녀에게 자신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존재임을, 그녀의 경험과 공감 능력이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곳이 나를 구했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이제 내가 이곳을 구할 차례예요. 재구장. 수사가 시작되다. 일요일 아침, 회색빛 하늘과 감당하기 힘든 책임감이 미정에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3가지 신비한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다. 낮에는 거의 평범해 보였다. 등불은 빛을 잃고 단순한 골동품처럼 보였고 일기장은 빈 페이지만 드러냈으며 나무 토크는 신비한 에너지가 펄럭이는 대신 조각된 나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미정은 표면 바로 아래 잠복해 있는 마법을 느낄 수 있었다. 잠들어 있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은이 맞은편에 앉아 주말 숙제를 하며 가끔씩 어린아이 특유의 무심한 호기심으로 이상한 물건들을 쳐다보았다. 엄마, 저건 뭐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 중인 오래된 물건들이야. 민정은 마법과 딸의 순수함을 모두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중요한 것 같아. 내 동화책에 나오는 보물 같아. 그럴지도 몰라. 이 물건들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고 있어. 다은이 만화 보기에 집중하자. 민정은 탁자 위에 서울 지도들을 펼쳐놓고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성민이 30년 전에 사라졌다면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신문기사, 경찰 보고서, 공식 문서들, 그것들이 그의 동기와 실종 상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은 마치 지식의 성당 같았다. 높은 천장과 끝없이 이어진 서가들은 민정이 막 질문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들에 대한 답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은을 그림책과 색연필이 있는 어린이 코너에 앉힌 뒤 마치 딸의 미래가 고대의 수수께끼를 풀기에 달려있는 사람처럼 단호한 표정으로 신문 아카이브로 향했다. 디지털화된 기록을 3시간 동안 뒤졌지만 이성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지 못했다. 대신 누군가 마법 같은 시장을 만들게 한 경제적 배경에 관한 자료는 넘쳐났다. 1980년대 후반은 엄청난 격변의 시기였다. 공장 폐쇄로 수천 명이 실직했고 가족 단위 강제 퇴거로 공동체가 흩어졌으며 학용품이나 교복을 살 돈이 없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빈번했다. 민정은 포기하려던 순간 1988년 10월 15일자 조선일보의 작은 기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역 주민, 기적의 시장으로 어려운 가정 돕다. 중구 주민들은 군의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신비한 시장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곤란한 처지의 가정들은 불가능한 우연이라 표현되는 방식으로 필요한 물품을 정확히 구했다고 전한다. 지방당국은 이 지원 프로그램의 주최자를 찾지 못했으나 도움을 받은 이들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고 다시 찾도록 돕는 한 청년을 언급한다. 시장은 밤에만 나타나며 장소를 자주 옮기는 듯해 초자연적 개입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가방 속 등롱이 도서관의 형광등 아래에서도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른 이용자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꺼내자 등롱은 더 밝게 빛나며 올바른 기림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 저녁, 민정은 새로운 사명감을 안고 시장으로 돌아왔다. 전날 밤보다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진 듯했다. 8명에서 12명으로 하지만 할머니 공원이 묘사한 활기찬 공동체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영수가 평소 자리에서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차 한 잔을 응시하며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무거운 생각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영수? 민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힘든 기억을 되새기는 사람의 신호를 알아차린 것이다. 괜찮아? 그는 수십 년간 쌓인 슬픔과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만의 무게가 담긴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옛날 생각에 잠겼어.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의 모든 깨진 것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말이야. 무슨 일들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대부분 동네 일이었어. 80년대 공장이 문을 닫고 수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하던 시절 말이야. 영수는 잠시 멈추더니 마치 기억이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 듯 표정이 변했다. 그런 곳이 있었지. 오늘 밤까지 거의 잊고 있었어.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곳이었는데? 중구 곳곳에 나타나곤 했던 시장이었어. 항상 밤에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정확히 나타났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젊은이가 운영한다고들 했어. 영수의 목소리는 기억이 선명해지면서 더욱 강해졌다. 한 번, 어쩌면 2번 찾아갔었지. 1988년 첫 번째 아내가 아팠을 때 약값도 감당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 정말 가봤다고요? 민정은 목소리에 흥분을 감추려 애썼다. 절박했어. 혜영이 치료비가 감당 안 됐는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걸 얻는다는 그 불가능한 장소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 영수의 눈빛이 추억에 잠겨 멀어져 갔다. 한 장수가 내게 꼭 필요한 걸 줬어. 돈이 아니라 더 나은 것 그녀의 병을 전문으로 하고 우리가 낼 수 없으면 받지 않는 의사의 이름이었지. 그 장수 이름 기억나세요? 이 뭐라고 했지? 이성민? 아마? 젊었어. 30쯤 됐을까.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다정한 눈을 가졌어. 마치 자신의 장터에 찾아온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지. 영수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기억에 대한 경외감이 묻어났다. 그가 혜영의 목숨을 구했어. 민정의 가방 속 등불이 너무 밝게 빛나자 다른 방문객들도 천사위로 스며드는 빛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등불을 꺼내자
영수는 알아보고는 숨을 헐떡였다. 그건 불가능해. 그날 밤 그가 들고 있던 바로 그 등불이야. 확실해?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어. 빛나는 방식, 금속 세공의 독특한 무늬까지 완전히 똑같아. 영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등불을 만지려 했고 그의 접촉의 등불은 따뜻한 빛을 뿜어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있지? 성민은 어떻게 된 거야? 민정은 자신이 풀고자 하는 수수께끼들, 시장의 현재 위험, 그리고 설립자가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설명했다. 영수는 점점 커지는 흥분과 공감을 담아 들었다. 그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의 딸을 알았거든. 그의 딸이라고? 미영, 1991년에 내 사촌 아들과 결혼했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는데 문제는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가 설명한 시점과 맞아떨어지네. 성민이 결혼식 날 밤에 사라졌어. 그날 밤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저 미영이 그 후로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한 침묵이었죠. 사촌 가족들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뭔가 더 복잡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분 아직 살아계신가요? 네. 하지만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결혼식 얼마 안 돼서 이사 갔어요. 서울에 머무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 보러 1년에 2번 정도 오죠.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도요. 제가 전화해서 누군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면요. 영수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수가 이성민의 딸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정은 첫 번째 수수께끼가 햇빛에 꽃이 피듯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제10장 어머니의 비밀. 화요일 밤 내린 비는 시장의 등불을 흐릿한 빛의 후광으로 바꾸어 친밀함과 고백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정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할 조용한 시간을 바라며 일찍 도착했지만 고집과 오래된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박 할머니를 발견했다. 미영이를 만나기 전에 노파는 서두 없이 말했다. 사랑과 희생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들은 차장수 근처 작은 탁자에 자리를 잡았다. 시장의 기이한 구조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민정에게 할머니의 부엌과 안전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를 실어왔다. 이 장터가 생긴 첫날부터 내가 함께해왔다고 말했지. 박 할머니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를 담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왜 37년 동안 머물렀는지는 말하지 않았어. 민정은 중요한 고백이 이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시장과 그 역사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바꿔놓을 진실들이었다. 나도 너처럼 여기 왔어. 절망적이고 길을 잃은 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서. 박 할머니의 눈빛이 추억에 잠겨 멀어졌다. 1988년이었지. 오랜 병으로 남편을 묻은 직후였어. 그 병은 우리 저축을 모두 앗아갔고 나에게 남은 건 슬픔과 책임뿐이었지. 어떤 책임이요? 저는 53살이었고 직업 기술도 없었으며 가족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울이 수십 년 만에 겪은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자신의 어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민정은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에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아들은 영리했어요. 착한 마음씨의 예술가 기질이었지만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꿈이라는 걸 이해할 만큼 현실적이기도 했죠. 25에 정이라는 훌륭한 여자와 결혼해 딸 미영을 낳았어요. 그런데 미영이 태어나자마자 경제 위기가 닥쳤죠. 당신 아들이요? 아들은 아내와 딸, 죽어가는 아버지, 늙어가는 어머니까지 모두에게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 무게가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남을 실망시키느니 차라리 자신이 무너지는 쪽을 택할 사람이었다고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자부심과 가슴 아픈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드님 성함이? 박 할머니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말보다 먼저 진실이 전해졌다. 이성민. 그 고백은 육체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민정은 수사를 이끌어온 노인을 응시하며 이것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탐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사랑과 상실,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임을 갑자기 깨달았다. 당신이 그의 어머니시군요.
미영의 할머니님이시군요. 그렇다. 그리고 나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희생을 혼자서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왔다. 무슨 선택? 미영 결혼식. 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 할머니는 오랜 시간 침묵했다. 수십 년의 침묵 속에 퇴적물처럼 쌓인 기억과 고통으로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 아들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고 다시 찾도록 돕는 재능이 있었어. 하지만 결국 그가 가장 선명하게 본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미영의 삶에 그녀가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지. 이해가 안 가요. 미영이 약혼했을 때 23이었어. 똑똑하고 예쁘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지.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완전히 숭배했어. 서울을 떠나야 하는 직장 기회도 이미 거절했었어. 성민이 우울증과 불안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결혼식을 2번이나 미뤘지. 민정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끔찍한 희생의 윤곽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인생 전체를 맞추고 있었어. 맞아.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녀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한 그녀가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꾸려나갈 수 없을 거란 걸 알았어. 그녀는 항상 독립적인 여성이 되기보다는 효녀로 남을 거란 걸. 그래서 그는 떠났어. 그냥 떠난 게 아니었어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그는 육신을 버리고 시장의 수호신이 되었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희생해서 시장이 계속 사람들을 돕게 하면서 미영이 자신을 돌보는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진실은 민정에게 찬물을 끼얹 듯 다가왔다. 그녀가 시장 탄생과 마법의 대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다. 그는 아직도 여기 있어. 줄곧 여기 있었지. 세계 사이의 공간에. 그렇지. 가끔은 볼 수 있어. 노점 사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만든 시장과 그곳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지. 그럼 그 이후로 혼자서 시장의 마법을 유지해온 거야? 연계에서 그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물리적 유지관리. 이 장소를 물질 세계에서 기능하게 하는 일상적인 마법. 그건 제 책임이었어요. 미영은 알고 있나? 아버지가 사라진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가 다른 존재가 된 건 모르고 있지.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그의 유산을 지켜봐 왔다는 것도 모르고 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에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 진실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삶에서 짐을 덜어주는 게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그 사실을 그녀에게 짐으로 지울 수 있었겠어요? 민정은 가슴에 돌덩이처럼 눌러앉은 이 가족의 끊어진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 고통을 30년 동안 안고 살아왔어요. 그래. 그리고 나는 내 침묵이 그 고통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안 채 살아왔어. 하지만 성민이 나에게 약속하게 했지. 그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하지만 이제 장터가 죽어가고 있어.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어야 장터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래서 이제야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성민이 왜 사라졌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희생과 이해 사이의 간극 속에서 사랑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제11장. 그림자 장수들의 수수께끼. 수요일 밤. 맑은 하늘 아래 8명의 방문객이 시장을 찾았다. 민정이 몇 주 만에 본 가장 많은 인파였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일반 등불이 닿지 않는 시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수들이 한때 자리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비워둔 듯한 공간들을 발견했다. 박 할머니가 건넨 등불은 그녀가 이 그림자 가득한 공간에 가까워질수록 더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고 공기가 달라진 듯한 구석구석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공기는 더 무겁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라진 마법의 메아리가 윙윙거리는 듯했다. 가장 텅 빈 공간에 서자손에 쥔 일기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페이지가 저절로 펼쳐지며 은빛 잉크로 스스로 써내려가는 글이 드러났다. 그림자 장수들은 방문객들이 진정으로 무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만 나타난다. 희망이 절망과 만나 용기를 찾을 때 그들은 모습을 드러낸다.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들은 사라진다. 믿음. 민정이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믿음에 관한 거야.
그녀가 지켜보는 사이 더 많은 글이 나타났다. 5명의 특정 방문자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장의 힘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불신은 그림자 장수들을 지탱하던 희망의 기반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들을 찾아라. 그들이 기억하도록 도와라. 그들의 믿음을 되찾아라. 일기는 3페이지로 넘어가며 5개의 이름과 그 옆에 날짜를 드러냈다. 박수진 교사, 희망상실. 2015년 10월. 김동우 사업가 친절을 믿지 않게 됨. 2016년 3월. 이영의 젊은 어머니 꿈을 포기함. 2017년 7월. 최민호 예술가 영감상실. 2018년 12월. 윤 M. J. 미상마법에 대한 믿음을 버림. 2009년 9월. 민정은 마지막 항목을 읽으며 숨이 턱 막혔다. 윤 M. J. 그건 어머니의 이니셜이었다. 윤민자 씨. 어머니도 여기에 오셨던 거다. 어머니는 15년 전 마법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그 믿음의 상실이 그림자 상인들의 사라짐에 한몫했다. 2번째 수수께끼는 그림자 상인들이 왜 사라졌는지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을 쫓아낸 구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 중 하나는 15년 동안 침묵 속에 간직된 그녀 자신의 가족에게 속한 것이었다. 제12장. 손을 내밀다. 목요일 아침 가을 햇살이 서울을 금빛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시처럼 반짝이게 했다. 민정은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하며 5명의 잃어버린 신자들을 기록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어머니의 이름은 비난과 기회라는 2가지 의미로 똑같이 빛나고 있는 듯했다. 다은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만화 주제가를 흥얼거렸다. 8살 아이 특유의 꼼꼼함으로 가방을 챙기던 그녀가 말했다. 엄마, 걱정하는 것 같아.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사람들이 걱정할 때 할머니는 항상 해결책을 아시잖아. 아이들의 지혜는 언제나 민정을 놀라게 했다. 다은은 윤 씨를 만난 적도 없었다. 이혼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어쩐지 그녀는 치유가 자존심과 상처가 만들어낸 간극을 넘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 민정은 용기를 내기 위해 또 30분을 보냈다. 머릿속으로 대화를 연습하고는 매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버렸다. 결국 용기를 잃기 전에 그냥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4번 울린 뒤 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약간 차갑게 응답했다. 민정? 무슨 일 있니? 다은은 괜찮아? 위기 상황일 때만 연락한다는 그 가정은 상처가 되었지만 민정은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인정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그냥 엄마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궁금해서요. 무슨 얘기? 어머니 목소리 속 의심이 날카롭게 스쳤다. 옛날 이야기요. 생각할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자주 가시던 장소들 말이에요. 15년 전 야시장에 다녀오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이어진 침묵이 너무 길어 민정은 통화가 끊긴 줄 알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의 속삭임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엄마 물건을 하나 찾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거요. 어디서 찾았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복잡해요. 어디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커피 한잔하러? 15년간 쌓인 거리감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긴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인사동에 다원이라는 전통 카페가 있어. 네가 오고 싶다면 2시에 거기 있을게. 통화가 끊어졌다. 민정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방금 치유의 문을 연 건지 아니면 서로에게 실망만 안겼던 과거가 만든 함정에 걸어 들어간 건지 고민했다. 제13장. 첫 귀환. 다원은 어머니가 고를 법한 바로 그런 곳이었다. 전통적이고 조용한,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다방. 실내에는 제스민과 오래된 나무 향이 배어 있어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안성맞춤인 영원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윤 부인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2 손을 모은 채 마치 싸움을 준비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정장은 가보시자 품위의 선언이었다. 머리는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다. 소원해진 딸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약점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왔구나. 윤 여사는 서두 없이 말했다. 목소리는 신중하게 중립적이었다. 올 줄 알았어. 민정은 조심스럽게 앉아 일기장 속에서 발견한 휴지로 쌓인 귀걸이를 꺼내 화해의 제물처럼 둘 사이 탁자 위에 놓았다. 윤 부인의 태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손이 목으로 쑥 올라갔고 수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도움이 필요할 때 자주 찾던 곳이에요. 길을 잃고 마법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곳. 야시장. 윤 부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마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한 마법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야시장을 찾았구나. 여전히 존재해요, 엄마.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하지만 위기에 처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전에 그곳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마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윤 부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귀걸이를 집어들었다. 마치 잊어버린 질문에 답이 담겨있는 것처럼 은세공을 유심히 살폈다. 그곳을 생각한 지 몇 년이나 됐어. 그저 꿈이었을 거라고, 특히 힘든 시절에 상상했던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가지 않게 된 거죠?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치 잊으려 애써온 과거로의 통로라도 되는 듯 귀걸이를 응시하며 네가 12살 때 네 아빠가 떠났어. 그가 결국 떠나기 전까지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 술주정, 도박, 며칠씩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길 바라는 모습 말이야. 일부는 기억나. 술, 도박, 새벽 3시에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와서는 내가 따지자 상처받은 척하던 모습. 윤 씨의 목소리는 말을 할수록 강해졌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말로 꺼내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장터를 찾았어. 세 군데 일을 해도 모든 청구서를 낼 수 없던 때였지. 거기서 무엇을 찾았나요? 희망이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찾았죠. 어머니의 표정이 추억에 잠겨 부드러워졌다. 한 장수가 내일의 가능성이라 부르는 걸 팔았어요. 아침 햇살처럼 보이는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었죠. 효과가 있었나요? 잠시 동안은요. 주직업에서 승진도 했고 더 나은 아파트도 찾았어요. 삶이 나를 실망시키는 새로운 방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좋은 일로 놀라게 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윤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러다 네 아빠가 돌아왔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어. 나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그 없이 우리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가 꽃과 약속과 눈물을 안고 돌아와 또 다른 기회를 빌었어. 어머니의 웃음은 쓰라렸다. 그리고 내가 그 희망의 유리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였군요. 그를 받아들였어. 그런데 2주도 안 돼서 내가 모은 모든 돈을 훔쳐서 다시 사라졌지. 이번엔 영원히. 윤 씨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냉소주의가 묻어났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 희망이란 단지 지연된 실망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장 보러 다니는 걸 그만두셨군요. 그 병을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어. 냉소주의가 희망보다 안전하다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보다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지. 민정은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가능성을 믿어본 대가로 그 믿음을 지켜줘야 할 사람에게서 오히려 상처를 받은 사람. 엄마, 만약 마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요? 만약 문제가 엄마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희망을 쓰지 않고 변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희망을 썼기 때문이라면요? 윤 씨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내 잘못이었다는 말이야? 아니, 희망 자체는 진짜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희망을 잘못된 방향으로 쏜 거야. 그 마법은 아마도 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도록 도와주려 했던 걸지도 몰라.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그걸 막은 거야. 어머니는 손바닥에 든 귀걸이를 응시하며 15년 동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가능성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벌어진 일은 바뀌지 않아. 희망은 한 번 나를 배신했어. 왜 다시 믿어야 하지? 당신의 손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요.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요. 친절과 가능성을 믿도록 저를 키워주신 그 여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모든 벽 아래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윤 부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손가락으로 귀걸이의 은빛 무늬를 따라 그렸다. 네가 찾은 이곳, 그 시장 정말 아직도 존재하는 거야? 정말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자신도 힘들 때조차 남을 돕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마법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정아, 마술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 나부터 시작해. 우리 사이에 깨진 것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부터 시작해. 어머니는 수십 년간 쌓인 고통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언젠가 다시 희망이 될지도 모를 무언가의 첫 번째 반짝임이 스쳤다. 그 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원한다면 보여줄게. 준비됐다면 오늘 밤에. 윤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정에는 15년간의 보호적 고립이 담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늘 밤. 하지만 민정아, 만약 이게 무슨 속임수라면 엄마를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찾으려는 거예요. 엄마가 쌓아올린 모든 벽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 엄마를요. 그날 저녁 민정과 어머니는 시장에 도착했다. 15명의 방문객이 있었는데 몇 주 만에 가장 많은 인파였다. 윤 여사는 시장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알아차렸다. 완전히 똑같아. 15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히 똑같아. 그들이 함께 장터로 들어서자 어린아이가 다리에 매달린 채 눈물을 흘리며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다. 그 여자는 너무나 많은 달 동안의 불가능한 선택과 잠 못 이루는 밤들로 인해 뼛속까지 지친 모습이었다. 실례합니다. 젊은 어머니가 주저하며 말했다. 누군가 여기서 불가능한 일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들었어요. 제 아들이 몇 주째 아프고 의사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윤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수년간 쌓인 냉소적인 방어막이 사라지고 모성 본능이 앞섰다. 15년 동안 희망을 거부해온 여자는 갑자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머니를 도울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 후 1시간 동안 윤 여사는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어머니가 서울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어느 병원에 자선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느 의사들이 분할 납부 계획을 수용할지, 어느 사회복지 서비스가 긴급 지원을 제공할지 알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극복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다는 점이었다. 젊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떠나며 연락처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종이를 꼭 쥐고 있을 때 시장의 그림자 가득한 구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처음엔 반투명하던 형체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정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상인들이 손에 잡히진 않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팔고 있었다. 내면의 빛으로 반짝이는 자신감 병들, 은색 리본으로 포장된 평화 패키지들, 두 번째 기회, 용서, 다시 시작할 용기라고 적힌 작은 선물 포장들, 그림자 장수들이 돌아온 것이다. 윤 부인은 그들을 알아보고 숨을 헐떡이며 본능적으로 핸드백 속 귀걸이를 찾았다. 그림자 장수 중 한 명이 작은 유리병을 들고 다가왔다. 병은 등불빛을 마치 포획된 별빛처럼 반짝였다.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장수는 풍경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을 감당할 용기가 있는 이들에게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윤 부인은 유리병을 한참 바라보며 희망과 그 희망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떠올렸다. 또 잘못 사용하면 어쩌죠? 잘못된 것을 바란다면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길 바라는 것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어갈 힘을 바라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될 거예요.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그림자 상인들은 더 선명해지고 실체감 있게 다가왔으며 그들의 노점에는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불가능한 선물들로 가득 찼다. 서울의 고요한 거리를 집으로 걸어가던 윤 부인은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더 곧게, 더 가볍게. 마치 수년간 쌓인 냉소주의가 마침내 거치기 시작한 듯했다. 그 귀걸이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예전의 나를 기억할 수 있는 핑계를 줘서 오늘 밤 와줘서 고마워요. 다시 희망을 품을 용기를 내줘서요. 제14장 추진력 쌓기.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정은 잃어버린 믿음으로 그림자 상인들을 약화시켰던 다른 4명의 전 방문자들을 성공적으로 연락해 데려왔다. 각자의 귀환에는 신중한 조사, 인내심 있는 접근, 그리고 치유가 종종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감정적 용기가 필요했다. 예산 삭감과 행정 실패로 특히 힘든 한 해를 보내며 아이들의 잠재력에 대한 희망을 잃었던 교사 박수진은 예진과 다른 젊은 예술가들이 미술학교 입시를 준비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믿음을 되찾았다. 자신의 지도 아래 그들의 재능이 꽃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애초에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떠올렸다. 동료와 직원들의 연이은 배신으로 친절을 믿지 않게 된 사업가 김동우는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를 멘토링하며 윤리적 성공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도록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남편이 실용적인 책임에 집중하라고 요구한 후 예술적 꿈을 포기했던 젊은 엄마 이영애는 다른 젊은 예술가들이 목표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며 열정을 되찾았다. 그들의 용기를 보며 미뤄진 꿈이 반드시 죽은 꿈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수년간의 거절과 비판으로 영감을 잃은 예술가 최민호는 어려운 감정을 겪는 시장 방문객들에게 미술 치료를 가르치며 자신의 소명을 재발견했다. 타인이 창의성을 통해 고통을 표현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예술은 상업적 성공이 아닌 연결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귀환은 노점상들의 힘을 강화하고 시장의 마법적 힘을 증폭시켰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믿음의 회복과 개인의 상처 치유를 통해 스스로 풀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정은 첫 두 가지 수수께끼를 풀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제15장 숨겨진 문제. 그림자 상인들을 되살리는 데 성공하고 매일 밤 시장으로 모여드는 방문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민정은 뼛속까지 오싹해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박할머니는 점점 더 허약해 보였고 움직임은 더 느려졌으며 피부는 투명한 듯한 질감을 띠며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있음을 암시했다. 박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저녁 민정은 노파가 가판대에 움직임 없이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다. 노인은 수십 년간 간직해온 지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민정아, 나 너무 힘들어. 평생 이렇게 힘들었던 적 없어. 쉬시는 게 어때요? 오늘 밤만이라도 장터 관리 안 하시고. 안 돼.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뚜렷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내가 이곳에 에너지를 쏟는 걸 멈추면 단 하루라도 이곳은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곳이 어떻게 30년이나 버텼다고 생각하니? 마법은 원천이 필요해. 세계 사이의 장벽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생명력의 흐름이 필요하지. 박할머니의 설명에는 수십 년간 숨겨온 희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처음 23년 동안은 성민이 연계해서 그 원천을 제공했어. 하지만 7년 전부터 그의 영역이 쇠퇴하기 시작했지. 누군가 그 책임을 이어받아야 했어. 이해가 민정에게 물리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할머니께서 자신의 생명력으로 장터를 유지해 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7년 동안 매일 밤. 그렇습니다. 이곳이 계속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쳐 보이셨군요. 말 그대로 이곳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계셨던 거군요. 이곳이 기능하도록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박할머니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억눌린 듯 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대가는 상당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현재 에너지 소모 속도로? 아마도 2주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알게 되어 수요가 증가하면 그보다 더 짧아질 거예요. 민정은 납으로 만든 담요처럼 무거운 책임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시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장소를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바칠 필요 없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박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한 사람의 생명력을 희생하지 않고 시장의 마법을 유지하는 방법. 저는 첫 두 수수께끼를 풀면 세 번째 답이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시급해졌다. 민정은 희생 없이 마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박할머니와 시장이 함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제16장 위기. 수요일 저녁 민정이 두려워하던 재앙이 찾아왔다. 8살 다은은 어머니의 신비로운 활동이 궁금했고 자주 늦게까지 외출하는 것이 걱정되어 단서를 모아 시장의 위치를 찾아냈다. 아이의 직감과 진심, 어린 걱정이 그녀를 이 불가능한 장소로 처음 이끌었던 그 미로 같은 골목길로 인도한 것이다. 민정은 평소처럼 도착했을 때 다은이 시장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작은 몸집은 따뜻한 마법의 빛에 비춰져 있었다. 다은은 열병에 걸린 듯한 환상 속 이미지처럼 주변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상인과 노점들을 경이로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8살짜리 어린 마음은 어려운 숙제에 쏟는 것과 같은 진지한 집중력으로 불가능한 광경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다은의 존재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장을 볼 수 없어야 했지만 그녀의 순수한 믿음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어린 마음을 마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시장의 정교하게 균형 잡힌 에너지는 그녀의 어린 경이로움에 반응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을 움직이는 성인들의 절박함과 맞지 않는 그녀의 에너지를 거부하며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상인들은 고장난 전구처럼 존재와 비존재를 오갔다. 노점들은 무작위로 나타나고 사라지며 방문객들을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미로를 만들었다. 마법의 불안정성이 그들의 섬세한 존재를 위협하자 최근에야 복원된 그림자 상인들은 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다은아. 민정은 당황하지 않으려 했으며 딸을 향해 달려가며 불렀다. 엄마. 다은의 얼굴은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환해졌다. 엄마 퍼즐 장소 찾았어. 정말 예뻐. 동화책 같지만 진짜야. 민정이 딸에게 다다르자마자 박할머니가 그들 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치고 놀란 얼굴이 창백했다. 마법의 혼란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그녀에게 남은 적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게 역력했다. 그 아이가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노파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순수한 존재 자체가 마법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존 에너지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녀가 위험한가요? 시장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녀의 순수한 경이로움이 이곳을 안정시키던 어른들의 절망을 압도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어른들을 치유하기 위한 마법은 어린 시절의 기쁨을 처리할 수 없어요. 서로 맞지 않는 주파수거든요. 민정은 마법의 혼란이 주변에서 거세지자 다은을 품에 안았다. 등불은 색깔 사이로 깜빡였고 장사꾼들은 급속도로 늙었다가 다시 젊어졌으며 공기 자체가 불안정한 에너지로 반짝이는 듯했다. 박할머니는 시장 현실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억누르려는 노력에 지쳐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데리고 나가. 내가 피해를 막아보겠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정은 반항하는 딸을 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서울의 평범한 골목에 도착했을 때 다은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부상이 아니라 마법적 피로 때문이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안전하게 처리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마법에 노출되어 버틴 데 한계가 온 것이었다. 현실 세계와 마법의 세계 사이에 갇힌 다은은 깨어나지 않았다. 그 뒤로 그녀의 존재가 불러온 마법의 혼란으로 시장은 죽어가고 있었다. 민정은 인생에서 가장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다. 딸을 구할 것인가, 시장을 구할 것인가. 둘 다 그녀가 이해하지도 통제할 수도 없는 마법의 불안정성으로 죽어가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해결책이 선택이나 희생이 아닌 마법이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제17장 불가능한 선택. 목요일 아침, 다은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의사들은 이를 긴장성 경직 상태라고 진단했지만 신체적 이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민정은 딸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고 마치 자신의 심장을 찢어내는 듯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다은은 조각된 대리석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지만 8살 어린 마음에 처리하기엔 너무 복잡해진 세상을 향해 눈은 감겨 있었다. 가끔 그녀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말을 중얼거렸다.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의 파편들, 순수한 인식에 압도된 불가능한 광경들에 대한 묘사들이었다. 윤 부인은 아침 8시에 도착했다. 실망에 맞서 15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벽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로 굳은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봐. 그녀는 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저를 따라 시장에 왔어요. 아이들은 그곳을 볼 수 없어야 하는데 저에 대한 사랑과 타고난 호기심이 보호장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선택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을 때 모든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이 실려 있었다. 그 아이의 존재가 마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아이는 현실 세계와 마법의 세계 사이에 갇혀 있어요. 그럼 시장은? 아마 죽어가고 있을 거야. 어젯밤 내가 떠날 때 박할머니는 마법의 혼란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어. 그 혼란이 안쪽에서 시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거든. 민정의 휴대폰이 영수에게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어젯밤 시장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어. 장사꾼도 불빛도 마법도 없었어. 박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이야? 그 확인은 육체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다은을 구하려다 자신을 구해준 곳을 파괴한 셈이었다. 마법의 혼란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다 치유와 유대를 위해 시장에 의존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원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걸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 거야. 윤 씨가 손녀가 고통받는 할머니의 맹렬한 결의로 말했다. 마법이 그녀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다면
마법이 그녀를 구할 수도 있어. 그 말이 맞더라도 마법의 근원은 사라졌어. 박할머니가 자신의 생명력으로 시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혼돈이 아마도 할머니를 죽인 거야. 그럼 다른 원천을 찾으면 돼. 우리가 직접 마법의 힘을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박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는데 깊은 걱정과 결의가 섞인 표정이었다. 영수에게 닿은 얘기를 들었어요. 최대한 빨리 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와 평화로우나 반응 없는 다은의 얼굴을 살폈다. 꿈꾸는 것 같아요.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 있는 듯해요. 의사들은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건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마법적 문제예요. 박수진의 목소리는 불가능한 해결책을 믿게 된 사람의 확신을 담고 있었다. 다은이 아프거나 다친 게 아니라 두 현실 사이에 갇힌 거예요.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사실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마법을 재구축해야 해요. 세계 사이의 다리가 다시 안정될 때까지 그녀는 우리 현실로 돌아올 수 없어요. 제18장 진정한 해결책. 박수진은 다음 1시간 동안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다. 수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치료하며 쌓은 지식과 최근 시장 치유 에너지와의 재연결 경험이 그 기반이 되었다. 시장이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은 그 마법의 일부를 몸속에 지니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들이 되찾은 희망, 맺은 인연, 회복한 믿음. 이 모든 것이 시장을 힘과 연결하는 마법적 공명을 만들어내죠. 그게 다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 개인의 희생이 시장을 움직여왔어요. 먼저 이성민의 영혼 에너지, 그 다음 박할머니의 생명력. 하지만 다른 종류의 동력원을 만들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제공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마법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면? 윤 부인은 다은의 침대 옆에서 고개를 들었다. 새로이 불타오르는 의지를 담은 눈빛이었다. 개인의 희생 대신 공동체의 마법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시장에서 치유받은 모든 사람, 그곳을 통해 희망이나 유대를 재발견한 모든 이들이 그 힘의 조각을 지니고 있어요. 그 조각들을 모아 에너지를 결합한다면 세계 사이의 다리를 안정시킬 수 있겠군요. 민정이 이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마법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수수께끼였군요. 윤 부인이 갑자기 깨달은 듯 말했다. 해답은 새로운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기여를 통해 마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였죠. 이후 18시간 동안 그들은 연락 가능한 모든 전시장 방문객에게 연락을 취했다. 영수는 방대한 가족 및 지인 네트워크를 동원해 수년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냈다. 윤 여사는 최근 시장 방문 당시 만난 모든 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동우는 비즈니스 인맥을 활용해 서울 전문직 커뮤니티에 소식을 퍼뜨렸다. 박수진, 이영애, 최민호는 예술계에 손을 뻗어 불가능한 일에는 때로 불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금요일 저녁까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필사적으로 믿고 싶어 했던 실험에 47명이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제19장 모임. 금요일 저녁, 계절에 맞지 않는 햇살이 서울을 황금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시처럼 느끼게 했다. 47명의 사람들이 한때 시장이 나타났던 골목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이 사라지길 원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희망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공간은 텅 비고 생기 없어 보였다. 따뜻한 빛도 불가능한 향기도 마법 같은 장사꾼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돌담과 전통 건축물만이 그들의 집단적 희망을 평범한 현실로 조롱하는 듯했다. 민정은 다은의 차가운 몸을 아는 채 물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에게 소중해진 얼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인내와 쌓인 지혜를 지닌 영수, 인간 가능성에 대한 교사의 믿음을 가진 박수진, 지속 가능한 성공을 향한 사업가의 헌신을 지닌 김동우, 예술가의 비전과 새로워진 창의력을 지닌 이영애, 내일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되찾은 윤씨, 최민호. 민정이 처음 만나는 그 예술가는 물감 묻은 손가락과 의심과 필사적인 희망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앞으로 나섰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제대로 온 곳인가요? 우리는 올바른 곳에 와 있어요. 영수는 수십 년간의 불확실성을 헤쳐온 이의 확신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시장은 사람들이 완전히 믿을 만큼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죠.
그럼 시작합시다. 윤 여사는 박 할머니의 일기장을 펼쳐 쌓인 지혜와 수십 년간의 치유 기록이 빛나는 페이지들을 열었다. 마법은 진정한 필요와 진심 어린 헌신에 응답합니다. 박수진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저는 아이들의 잠재력에 대한 새롭게 다진 믿음을 바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아이가 성장하고 배우며 아름다운 존재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요? 그녀가 말하는 순간 물이 위공기에 여름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처럼 희미한 빛의 반짝임이 나타났다. 김동우가 다음이었다. 사업가의 정확함이 감정적 진실에 적용된 듯했다. 저는 성공이 타인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깨달음을 바칩니다.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구축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그들의 말이 의지와 희망으로 빛을 짜내는 듯 반짝임은 점점 선명해지고 강렬해졌다. 이영애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저는 새롭게 다짐한 예술적 비전을 바칩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경이로움이 가능하다는 걸 상기시키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치유, 자신의 희망,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돕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하나씩 내놓았다. 그들의 기여가 이어질수록 그들 위의 빛은 더욱 강해졌고 따뜻하고 황금빛이며 점점 더 친숙해졌다. 영수는 죽음 너머에도 사랑이 지속된다는 고된 깨달음을 바쳤다. 윤 부인은 내일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신념을 바쳤다. 나머지 42명의 참가자들, 교사, 사업가, 예술가, 간호사, 학생, 은퇴자, 각자 회복력,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가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에 대한 자신만의 깨달음을 나누었다. 윤 여사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섰다. 수십 년간의 실망과 최근의 재탄생을 통해 얻은 확신으로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했다. 저는 내일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며 희망은 지연된 실망이 아니라 모든 긍정적 변화의 토대라는 믿음을요. 그들 위의 빛이 갑자기 서울 가로등보다 더 밝게 타올랐고 익숙한 시장 노점들의 윤곽이 주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민정이 기억하던 그 상인들이 아니었다. 개인의 희생 대신 공동체의 기여로 움직이고 고독한 지침 대신 집단적 희망으로 지속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였다. 다은이 품 안에서 꿈틀거렸다. 민정은 딸의 숨소리가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녀를 두 세계 사이에 가둬두었던 마법 같은 에너지가 안정되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무엇으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엄마? 다은의 목소리는 졸리면서도 분명했다. 우리가 마법을 만든 거야? 우리 모두 함께했어, 아가. 제20장. 새로운 시작. 그들의 공동 헌신에서 탄생한 시장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 밝고 더 견고하며 개인의 지침보다 확실한 무엇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분명했다. 등장한 상인들은 신비로운 마법 존재라기보다 지역사회 구성원처럼 보였다. 교사, 예술가, 사업가, 치유사들이 불가능한 선물과 함께 자신의 기술과 지혜를 선보였다. 실용적인 도움과 마법적 지원을 결합한 노점들이 생겨났다. 영수의 부스에서는 전통 공예 지도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인내심이 담긴 병을 팔았다. 박수진은 교육적 지도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신감이 담긴 작은 패키지를 함께 판매했다. 김동우의 노점에서는 비즈니스 멘토링과 함께 어려운 결정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용기를 선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민정의 숨이 멎을 만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 할머니는 새로운 형태의 노점에 앉아 있었는데 민정이 알던 그분으로서는 처음으로 편안하고 건강해 보였다. 투명한 듯한 피로감은 사라지고 짐을 나누고 책임을 기꺼이 맡아줄 이들에게 분배받은 이에 확고한 존재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세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구나. 노인의 미소는 장터의 마법 같은 빛보다 더 눈부셨다. 지속 가능한 마법은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의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구나. 정말 지속 가능한 걸까요? 민정은 다은을 꼭 아는 채 물었다. 누구도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 마법을 창조한 공동체가 타인을 섬기겠다는 헌신을 유지하는 한 지속될 거예요. 마법에 기여하는 각 개인은 그 대가로 마법을 받습니다. 각 봉사의 행위는 전체 시스템을 강화하죠. 다은이 엄마 품에서 꿈틀거리며 완전히 깨어났다. 이제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던 압도적인 혼란 없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달라? 더 안전해. 마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 같은 느낌이야. 미영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부산에서 차를 몰고 와서 이 집단 치유 실험에 참여하기로 한 이성민의 딸이었다. 그녀는 긴장한 듯하면서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30년의 슬픔을 짊어지고 있었다. 가판대 사이 그림자에서 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완전히 실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이성민의 영혼은 영수가 민정에게 보여준 옛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가장 깊은 소망이 이루어진 평화가 담겨 있었다. 미영아. 그의 목소리는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같았다.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실체였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되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왜 날 떠났어요, 아빠? 왜 내 결혼식, 날밤에 사라진 거죠? 30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고통이 질문으로 쏟아져 나왔다. 네가 내 곁에 있는 한 네 꿈을 이루기보다 평생 나를 돌보며 살게 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야. 내가 물러서서 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야. 미영은 울고 있었다. 30년간의 슬픔과 혼란이 마침내 해결점을 찾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신 줄 알았어요. 널 놓아줄 만큼 사랑했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믿어주는 거야. 스스로 실수도 하고 깨달음도 얻도록 말이지. 아버지와 딸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30년간 골마오른 상처를 치유했다. 그 사이 공동체 중심의 시장은 서로의 연결과 이해를 통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제21장 진정한 무언가를 세우다. 시장이 공동체에 의해 재탄생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민정의 삶은 마법 같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리듬을 찾았다. 금요일 밤 공동체 시장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서울특별시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며 자금과 인프라 지원을 제공했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3월이 오자 벚꽃이 피고 서울을 빛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시처럼 느끼게 하는 봄 날씨가 찾아왔다. 민정은 태민과 함께 홍대를 걸었고 다은은 흥미로운 거리 예술과 저녁 공연을 준비하는 음악가들을 가리키며 앞서 뛰놀았다. 태민은 점차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시의 자원을 시장과 연결해준 사회복지사로서, 다음에는 그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가족을 이해해주는 친구로서,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서로의 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 동반자로서 현대 프로젝트 확정됐어. 민정은 그래픽 디자인 사업이 이제 대기업 고객을 유치하게 된 사실에 여전히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커뮤니티 중심 디자인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을 원해. 그 원칙들을 실제로 공동체를 구축하며 배웠기 때문이지. 태민이 관찰했다. 그런 진정성 있는 이해는 속일 수 없으니까. 다은은 현대식 옷을 입은 전통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유려한 우아함으로 세기를 잇는 벽화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 작가님은 이영애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법을 쓰셨어요.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겹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강화되도록 하셨죠. 그들의 아파트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자 민정은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집에 다가가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번창하는 그녀의 사업, 태민의 안정적인 사회복지사 수입, 그리고 어머니의 가끔씩의 지원 덕분에 그들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침실 2개, 제대로 된 주방, 그리고 다은의 미술용품과 민정의 디자인 작업을 위한 공간이 있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민정과 태민, 다은, 윤씨 부인은 함께 금요일 밤 커뮤니티 마켓으로 걸어갔다. 실용적인 지원과 마법 같은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이 행사에는 이제 매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시장은 마법을 넘어 물질적 정신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실천으로 진화했다. 영수는 인내와 끈기에 관한 지혜를 전하며 전통공예를 가르쳤다. 박수진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서적 지원과 함께 교육적 지도를 제공했다. 김동우는 사업가들을 멘토링하며 사업적 성공과 윤리적 행동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영애는 창의성을 통해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수지는 건강검진과 웰니스 교육을 제공했다. 최민호의 그림이 공간을 장식하는 동안 그는 트라우마와 상실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미술 치료 워크숍을 이끌었다. 이 시장은 마법이 불가능한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안녕을 돌보기로 선택하고
모두의 성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제22장. 새로운 시작. 시장을 처음 발견한 지 1년 후, 민정은 선택한 가족과 함께 같은 길을 걸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이번에는 청구서와 퇴거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다. 그녀의 사업은 번창했고 가족은 안정되었으며 매주 시장에서 함께 협력하고 다은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금요일 밤 커뮤니티 마켓은 이제 한국 6개 도시에서 운영되었고 아시아 전역의 커뮤니티 조직자들로부터 국제적인 문의가 쇄도했다. 서울특별시는 민정에게 마켓 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할 상설 커뮤니티 커넥션 센터의 초대 소장직을 제안했다. 시장 개장 1주년 기념식에서 영수는 그들의 접근법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한 번의 필사적인 실험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과 목적을 갈망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수진은 연설에서 덧붙였다. 마법은 불가능한 선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기념식 중 한 명의 새로운 방문자가 다가왔다. 퇴거 위기에 처한 절박한 싱글맘 김수진이었다. 그녀는 정확히 1년 전 민정이 지녔던 것과 똑같은 지친 희망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8살 난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말투는 민정이 할머니 밭과 나눈 첫 대화를 떠올리게 했다.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민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수진을 실질적인 도움과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이끌었다. 우린 당신이 겪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지 알고 있어요. 순환은 완성되었지만 일은 계속되었다. 시장은 그들에게 마법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서로의 안녕을 위한 집단적 돌봄과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제23장. 완전한 순환. 선택한 가족과 함께 서울의 고요한 거리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던 민정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모한 모습을 되새겼다. 그녀는 창의성을 발휘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재건했다. 다은에게 안정감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선사했고 어른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위대한 마법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연결과 목적, 그리고 다른 이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기회임을 깨달은 것이었다. 엄마, 다은이 건물에 도착하자 말했다. 수진 선생님이 시장에서 무슨 마법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셨어. 네가 뭐라고 했니? 진짜 마법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모두가 충분하게 가지며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배고프거나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법이라고요. 다은의 대답은 시장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지속 가능한 마법과 진정한 공동체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성공을 지원하기로 선택하고 그 지원을 믿을 수 있고 꾸준히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일어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새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시장에 대해 들었지만 전애들은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확히 1년 전의 민정과 같았다. 절망적이고 지쳐 있었으며 불가능한 상황에 무게를 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제 민정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임을 깨달았다. 시장에 찾아온 모든 사람은 공동체가 개인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집단적 지혜가 혼자서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였다. 제24장. 마법은 계속된다. 마법의 골목길을 처음 발견한 지 2년 후, 민정은 서울시의회 앞에 서서 커뮤니티 커넥션 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발표하고 있었다. 다은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이제 10살이 된 그녀는 마법과 실용성이 함께 진정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자라 나이에 비해 현명해 보였다. 금요일 밤 커뮤니티 마켓은 사람들이 서로의 안녕을 돌보기로 선택할 때 지속 가능한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민정은 모인 공무원들에게 말했다. 이 마켓이 운영되는 모든 지역에서 범죄율 감소, 고용 증가, 정신건강 개선, 그리고 더 강한 지역사회 유대감이 기록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이야기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했다는 점이었다. 수백 가정이 시장의 실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결합된 덕분에 안정을 찾았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의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발견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성공하는 법을 배웠다. 아이들은 친절함이 당연하고 어른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랐다. 제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시작된 시장에서 민정은 300명의 사람들이 매주 열리는 실용적인 마법의 축제에 모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와 태민처럼 젊은 커플들이 되었고, 그녀와 어머니의 가족처럼 공동의 목적을 통해 치유되고 강해진 가족들이 있었다. 다은처럼 자라면서 친절함이 당연하고 마법이 가능하다고 믿는 아이들도 있었다. 시에서 건설한 연구 파빌리온에서 이제 시장은 연중 운영되었다. 방수 처리된 노점과 인프라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가능케 하는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새로운 방문객이 다가왔다. 손가락에 물감이 묻은 10대 소년으로 길을 잃은 듯한 절박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정은 미소 지으며 3년 전 자신이 지녔던 그 표정을 알아보았다. 처음 오셨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만큼이나 진짜예요. 사실 대부분의 것들보다 더 진짜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와요. 민정은 그 첫 마법 같은 밤, 할머니 박의 말을 되새기며 말했.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서로 돕는 곳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잃어버린 게 뭔지 모르겠다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찾아낼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의미니까요. 민정은 젊은 예술가의 실용적인 필요를 도와줄 사람들을 안내하면서도 그의 창의적인 영혼을 키우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수수께끼는 풀렸지만 마법은 매일 작은 친절의 행동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속에서 계속되었다. 시장은 그들에게 진정한 마법이 불가능한 선물이 아니라 가능한 연결, 지속 가능한 해결책, 그리고 서로의 성공에 투자하기로 매일 내리는 선택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연결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장소가 필요한 한 금요일 밤 커뮤니티 마켓은 계속될 것이다. 따뜻한 봄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영수의 전통악기 수업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새로운 우정과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의 들뜬 대화로 밀어볼 때 그 시간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고정된 노점 사이에 매달린 등불들은 이제 평범한 전등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등불이 내뿜는 온기는 민정이 처음 이곳에 이끌렸던 그 불가능한 빛만큼이나 마법 같았다. 그녀는 가장 지속 가능한 마법은 사람들이 서로의 안녕을 돌보기로 선택하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날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큰 신비는 마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적 유대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서로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신비였다.